정윤회에서 최순실 변호인으로 국정농단 사건 2년 만에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변호인단에서 사임하기로 했다지요. 포기 배경 요거는 뭐 다 안 하셔도 되고요. 요거 전공이다 싶으신 분들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2년 만에 최순실 변호인 사임. 왜? 1심 선고 재판부 소기의 경일기다. 박근혜 최순실 공모를 인정 못하겠다. 2심 선고에 대해서는 징역 20년형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 망령으로 되살아났다 이러면서 아주 온몸으로 방어하던 이경재 변호사가 사임하겠다. 정윤회 변호, 최순실 변호 그리고 딸 이름이 뭐죠? 정윤아? 정윤아도 변호하고 이렇게 비선실세 부부 전담이었는데 상고심에서 변호사 역할 제한적이다. 변호인단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긴 시간 변호 많이 지쳤다. 밖에서 냉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보기로 했다. 그리고 징역 20년형 결과를 예상했다면 최 씨에게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귀국을 권유하지 않았을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자기가 권유했나요 그러면? 호호 그래요? 이경재 변호사 사임 최순실 상고심에 미칠 영향은 징역 20년 대법원 판단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상고 포기한다고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이거 왕이라 됩니까? 나오래요. 자, 얘기 대화 한번 하죠. 최순실은 어떻게 했어요? 저 국민을 상대로 돼서 민주주의가 뭘 알아서 민주주의를 당장에 나가서 민주주의 조금만 내리세요. 맞습니까? 아니 이렇게 소리 치고 정전은 척하지 마세요. 이거는 최순실의 변호인이 따르는데 왜 말도 안 변호인에 되는 대해서 여자를 변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법에는요 아주머니 헌법에 지금 이 정도로 하는 걸로 국민들이 봐주는 거예요. 헌법은 몇 개 생각 안 해요? 지금 어떤 시민이 변호인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고 하는 거 이런 상황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이 계속 정폭되고 이런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본인이 건강이 좀 안 좋다는 걸 호소하기 때문에 검찰에도 이런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인권도 조금 고려되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변호인에서 생각이니까 참작해 주시고. 방금 전에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할 말이 없는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우의송경격이라는 이런 생각을 후삼국 시대에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의 망령으로 되살아나서 앞으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다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 이경재 변호사 말씀 중에 김한규 변호사께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뭐 많이 지쳤다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밖에서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려고 한다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 저도 의미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법원의 상고심이라는 것은 네. 아마도 최순실 이 사건도 아마 공개 재판이죠. 일단 구두변론 기회는 거의 없이 아마 그냥 재판할 겁니다. 아마 이 구금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구속 기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한 뭐 내년 연말 아니면 연초 정도에는 아마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이고 이게 무슨 지금 어떤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전원 합의체로서 공개 변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고 이의서를 한번 내고 뭐 보충 의견 내고 이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뭐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큰 역할은 없고 아까 뭐 설명하기에 뭐 최순실 씨는 그 상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대법원에 뭐 어떻든 간에 뭐 자기라도 끝까지 한번 대법원에 다퉈보겠다 이런 식의 뭐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언론에 보도 났는데 대부분이 이런 뭐 실형이 굉장히 장기간 난 그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고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구치소에서 계속 상고하면 구치소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야 돼요. 거기서 되게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고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냥 빠지고 싶다 이런 뜻 같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좀 속물적이지만 선임료는 변호사비는 어떻게 돼요? 한번 일시불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고하면 그때 또 주고 또 주고 이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상고하면 또 줘야죠, 최순실 씨가. 이경재 씨. 그래요? 예, 이경재 변호사한테. 뭐 신급마다 받으니까요, 원래. 아, 예. 그 정도만 확인하고 그냥 최경철 의원. 제가 경찰을 한 7, 8년 출입을 했는데요. 예. 경찰에 출입하면 경찰서에 불려온 그 이른바 죄인들은 예. 제일 소망하는 게 구속이 안 되게 하거나 또 그렇겠죠. 예, 설사 구속이 되었다면 네. 빨리 빨리 감형을 받거나 예. 하여튼 나의 인신의 구속을 빨리 면하게 해주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바람이 간절한데 네. 지금 이경재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인 최순실에게 그러한 형사재판 피의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전혀 못 들어줬죠. 그렇네요. 못 들어줄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끌고 가봐야 네. 최순실에게도 별다른 줄 것이 없고 네. 자기 명예도 크게 회복할 것이 없으므로 이쯤에서 은퇴의 변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황 소장. 저는 변호인 이전에요. 최소한의 저분이 국민들 앞에 했던 그 말. 의혹을 보면 책이 나올 정도일 거예요. 예. 10월 초에 처음 등장했잖아요. 최순실이 미국에서, 그 유럽에서 들어올 때요. 예, 예. 그렇으면 저분이 또 태블릿 PC나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또 그런 저분의 말을 듣고 그런 밖에서 그런 걸 항의하다가 구속된 사람도 있고 네. 또 보수의 일각에서는 그 말을 다 믿고 있고 그래요. 얼마나 더 다들 고생을 시켰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는 빠지겠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는 변호인 이전에 최소한의 도리가 좀 있어야 된다. 최순실한테도 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저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최순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그 돈이나 이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차압될 거고 이러니까 이제 그것도 뭐 밖으로 좀 빼든지 상속시키든지 뭐 일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나올 때도 별로 없고 짐작을 가는 더 나아가서 얘기. 이제 권력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이러니까 의리도 점점 멀어지면서 최소한의 직업 윤리도 좀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 앞에 본인이 다른 변호사들보다 아마 한국 변호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의혹을 남겼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끝까지요. 망하면 같이 망해야죠. 황장수 소장의 개인 의견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했는데. 제가 궁시렁 보기에는 오랜만에. 황 소장님, 의리 없는 건 옳은 말이죠. 의리 없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거. 근데 개인 저는 의견이라고. 저도 뭐 확실한 개인 의견.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우리 돈 세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분은 지금 몸 세탁을 하는 거예요. 몸 세탁.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 몸 세탁을 하는 거예요. 살길 찾아간다, 이거. 저분이 앞으로 변호사로 계속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겠죠, 뭐. 변호사로 계속 해야 하는데 예. 지금 저분은 아까 뭐 우리 판넬에서도 나온 대로 최순실 변호사, 국정농단 비선실세 변호사로 너무 낙인이 찍혔어요. 그럼요, 저거 못 벗어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이것을 벗어나려면은 예. 어차피 저 대법원에 가서도 저 판결이 뒤집어지긴 어렵고. 뒤집어질 가능성 전혀 없는 데다가 예. 본인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건에 매몰돼서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밖에 나가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다 한 것은 내 몸도 좀 깨끗이 시간을 두고 저 사람 이제 그 최순실과 연을 끊고 나도 이제 살 국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변호사로서 또 계속 해야 하니까 그래서 몸 세탁을 하겠다는 자기 살 국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 김성환 평론가 안 하셨나요? 네, 넘어가. 안 하고, 예. 예. 그러면 다음 지금 문재인 정부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각이 있었는데요. 7시 8분을 넘어선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돌아서는 민심을 달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저 엄청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해찬 대표. 첫 고위 당정청 쓴소리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당정청 역학관계에 대한 예상을 전망을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상황을 보면 어제 첫 현장 최고위원회 경북 구미로 가서 진행을 하면서 TK 특별관리지역으로 당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가. 그다음에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종부세를 강화하라. 정책 이슈도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광주 학살의 원흉, 발포 명령자 반드시 밝힐 것이다. 소홀하지 않게 집토끼 챙기는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겠다. 쓴소리라 생각 말고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쓴소리를 예고하며 국정 운영 주도권의 의지를 밝힌 것 아닌가.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해찬만이 느슨해질 문재인 정부의 쓴소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전국적 국민정당으로 대구 경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역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고가주택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해찬 대표도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결속과 단속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이나 내각에 대해서 느슨할 때 아무도 얘기 못하지만은 이해찬 대표만은 쓴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민주당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죽는 길이지만. 아니 그러나 국가가 잘 돼야죠. 저 자유한국당도 저렇게 잘못 덤볐다가는 네. 녹록치 않으니까 만만치 않은 분이죠. 그건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정근환 교수님부터 예. 의견 주세요. 저는 이해찬 대표를 보면서 초반 행보는 아주 굿이다. 예. 그게 선거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예. 것이 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년 정치하면서 뭐 이른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행보부터 시작해서 네. 대단히 광폭 행보를 보여주는 모습이 네. 굉장히 안정감을 좀 느끼게 해주고요. 오늘 당정청 회의도 아마 사실상 압도했다고 지금 들려오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역시 이제 7선의 어떤 관록, 그다음 국정 운영 경험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바탕이 돼서 네. 앞으로 당정청 이런 관계에서 상당히 주도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 굉장히 관심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렇죠. 환호하고 있잖아요. 네. 자,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한국 축구의 황의조 선수처럼 집권 여당이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될 시간입니다. 맞아요. 그 사령탑 역할을 이해찬 대표가 맡고 있다. 예. 이렇게 아마 스스로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인식 교수님. 조금씩만 서둘러 주실래요? 예. 뭐 칠성 관록의 국무총리까지 지냈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을 했어요. 정치에 입문을 시켰는데 예. 그때부터도 탁월한 정책 역량, 정치가 아니라 정책 역량을 보였고 의원 또, 시절에도 그랬죠. 예, 예. 당 의장이라 당 대표, 예. 국무총리를 하면서 또 카리스마 리더십을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이 네. 민주당이 여의도 출장소라는 별명을 얻었다면 앞으로는 군기반장이 될 것이다. 예. 정부는 물고 청와대에 대해서도 뭐 아까 박지원 의원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지만 군기반장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 여곡관계로 본다면은 네. 더욱더 정부 존재가 희미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뭐 하는지 모르고 청와대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그냥 실무자급으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예. 시어머니가 정부- 지금 하나 더 생겨서 더 엄한 시어머니가 생긴 겁니다. 예. 정책도 잘 알고 뭐 리더십도 강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청와대 눈치 몰라 또 당 눈치 몰라 정부 소위 말해서 행정부의 행정부 역할은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관리들. 행정부의 역할은 너무 미미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점은 좀 경계해달라. 김성환 평론가님.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해찬 대표는 기획통이자 전략가로 많이 그동안에 꼽혀왔었죠. 예, 예.
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리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의 역할이 희미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의회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중심은 국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동안에 너무 과하게 힘이 실려 있었거든요. 예.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쏟아지는 돌을 예. 나서서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성패는 국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입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법을 바꿔야 되니까. 네. 그런 문제에서 여당이 그 중심에 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소장님. 저는 민주주의는요, 이 시스템, 즉 견제와 균형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 추미애 그 지도부 때 청와대가 그냥 이 당과 정부를 장악해서 그냥 끌고 가는 행태였어요. 그러면 세상이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여당과 청와대 관계가 굉장히 기울어졌죠. 네. 그래서 이게 당청도 균형이 있어야 되고 여야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왜곡된 행태로 굴러왔는데 예. 저분이 이제 이 장악력이 뛰어나니까요,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당청 간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 조정이 돼 가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요. 예. 여건을 위해서도 그렇게 가야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그래야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는 예, 거죠.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이번에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인터넷 은행 문제에서요. 예. 청와대가 인터넷 은행을 하겠다. 여태까지 여당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를 했는데 하니까 다 돌았었어요. 근데 당장 저분이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내부 회의를 하니까 인터넷 은행 반대 여론이 높아져 가지고 예. 통과가 어렵게 돼 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꼭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 이래 봅니다. 김한규 변호사님. 예. 어떻든 간에 그 신임대 이해찬 대표께서 그 세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강화하겠다. 이 자체의 의미는 이걸 취임 일성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양극화 해소 또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 어떤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이거든요. 이 역시 정치 팔단의 모습이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실천하는 좀 정치 어떤 정당의 어떤 대표로서 실세로서의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그런 걸 하길 바랍니다. 예. 정치 팔단이에요? 저는 뭐 구단은 뭐 박지원 아직 의원이? 남겨놓은 박지원 의원도 계시고. 제가 최경철 예. 저기 위원님. 네.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동네의 세력 균형이 네. 옮겨갈 것이다. 목격담 하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을 하고 네. 뒷자리에 이해찬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뒷자리에 앉아서 네. 어느 빌딩 앞에 도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 두 사람의. 이해찬 총리 내리시라고? 그렇죠. 내리시라고. 총리 시절? 아니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고 후에 노무현 재단 건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 시내를 그때 다니면서 다니실 때? 예. 빌딩 주인들의 목격담입니다. 예. 그만큼 문 실장이라고 얘기했죠. 이해찬 대표가. 그만큼 아래 위가 분명한 관계였다. 지금은 물론 아니라고 이 대표가 말씀을 하시지만 네. 상당히 오래된 위와 아래의 관계였다. 때문에 앞으로 여의도의 힘이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세상 바뀐 걸 모르고 사실 분은 아니니까. 바뀌는 거죠, 세상은.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또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한국당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홍준표 전 대표 귀국을 앞두고 프레임 전쟁, SNS 정치 몸풀기 아니냐. 김병준 비대위원장 속내도 뭐 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좀 설명드리죠. 귀국 앞둔 홍준표, 비대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당. 앞으로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홍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판은 프레임 전쟁이에요. 연방제 통일 프레임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SNS 훈수 정치 시작은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당 일각에서는 홍준표가 다시 나오지 못하게 중임 금지 조항을 만들자 하는 얘기도 나온다지요. 비대위원장, 당 개혁은 조급하면 안 된다. 틀을 바꿔야 해요. 이렇게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면서 비대위 추스리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최근 식사 모임에서 비대위에 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토로했다는 얘기도 들리니까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시죠. 조급하게 무슨 안을 빨리 추석 전에 이렇게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좀 앞당겨 내기 위해서 뭐 노력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분들이 왜 그 당에 지금 어떤 개혁 방안들이 지금 바로바로 안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조급정을 낼 일이 아니고 특히 소위에서 그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꼭 좀 두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도 이 비대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그것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좀 쉬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빨리 오세요. 추석 전에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 제사는 지내야 됩니다. 미국 가서 뭐 하실지 계획 좀 주시면 서로 연락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대표님 추석 후에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당원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래도 약간 반발을 하셨거든요. 나는 의의가 없다. 나는 일반 당원입니다. 자서전은 언제? 보시면은 뭐 최경실 의원부터 이거 간단히 짚어주세요. 네. 예, 뭐 저는 정치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 아웃 오브 사이트는 결국 아웃 오브 마인드로 간다. 네. 미국에 가 계셨으니까 눈에서 저분이 멀어지면 돌아온다 해도 다시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세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왜냐하면 저분이 원래 세를 몰고 다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예. 저분 항상 얘기하죠. 나는 독거다이다. 이래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세를 몰고 다니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모셔올 분도 없습니다. 별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추석 때 재산 모시러 돌아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돌아온다 해도 별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뉴스와이드가 편안하신가 봐요. 왜요? 나오자마자 성대모사를 안 하시네. 전혀 긴장감 없이. 그건 혼자 저기 하신 건가요? 자율학습? 성대모사? 아,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잘하시네. 황교안 소장님, 왜 웃으세요? 저보고 맨날 화난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웃어봤습니다. 근데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웃으면 어떻게 또. 그런데 제가 볼 때 왜? 뭔가 있을 거예요, 의미가. 지금 올드보이들이 한국당 내에 뭐 다 오고 또 한국당 밖에 있던 보수의 무슨 전직 총리도 뭐 복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도 맞고 다 맞는데 문제는 그 어려울 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 숨어 있다가 이제 슬금슬금 나오지 말고 몸을 던져서 행동으로 정말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좀 해라. 여권과 투쟁도 하고 또 어떻게 가야 된다고 돌을 맞을 각오로 옳은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마무리. 저는 비대위는 빨리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해가지고 한국당 지지율이 1%도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안 싸움을 하는 게 비대위보다 낫다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교수님.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대접을 받지는 못하지만 적잖은 임팩트를 바람은 일으킬 것 같죠? 바람은 일으킬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혼수 정치를 통해서 현재의 비대위를 흔들면서 다시 정치권에 진입할 기회를 노릴 것이고 홍준표 대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몇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분홍활거하는 시대가 올 거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장기전을 펴면서 마이웨이를 통해서 자기 세를 확대하는 내 힘부터 먼저 기르고 나서 그다음에 사람을 치든 인적 청산을 하든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람 불고 난 뒤를 좀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른이 어른다워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거 아이들 앞길 망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9등과 121등 하다가 전교 1등 됐다 해서 시끄럽죠. 그리고 지금 논란을 더 키운 감사 결과를 놓고 교육청 감사 결과 물증을 찾지 못했다. 이게 의미가 뭔지 여러분의 시각을 저희가 이게 깊게 다룰 내용은 아니어서 지금 끝에 잠깐 했는데 중요하죠. 전교 59등, 121등에서 전교 1등으로 쌍둥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아버지가 교무부장인 쌍둥이 자매가 각각 문과, 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59등하고 뭐 121등 했는데, 우리 둘이 전교 1등이 됐네? 뭐 좋은 일인데, 쌍둥이 아버지가 하루 4시간씩만 자고 공부한 아이들이랍니다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자매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차이가 크더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버지인 교무부장은 시험지 정답지 결제 담당자이기 때문에 1분만 봤다고 그랬는데 쌍둥이 아버지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50분 정도 혼자 몇 차례 시험지 본 것으로 확인했답니다. 유출 정황은 있지만 증거는 없다. 그래서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답까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유출 증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학교냐 하는 반발이 지금 큽니다. 곽용진 의원은 교무부장 PC를 정밀 감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검사 결과는 저희가 이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지침 위반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무부장 포함해서 교장 교감해서 중징계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고사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할 수 있는 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일단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했는데 김한기 변호사 대표. 예. 일단 감사 결과 그 자매의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그 시험지를 유출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 쓴 내용이 지금 내신과 학생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만 썼는데 이렇게 지금 언급한 곳이 교총입니다, 사실은. 교총이야말로 지금 내신과 학생부에 되게 중요시 여기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곳에서도 지금 불신을 일으키는데 이게 지금 이제 와서 이런 거 내신과 지금 학생부의 불신을 이것 때문에 가졌다는 것은 교총이 참 시대 감각이 없다. 온 국민이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지금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대입 시험 성적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혹시 뒷문 열고 문 단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학교 보면은 교무부장이 될 때 교장 교감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내 딸들이 입학해서 들어온다고. 그랬더니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감도 그때 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교감 자녀는 성적이 중위권이어서 티가 안 났다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가 우리나라에 정말 없을까요? 여기는 아무리 성적 관리를 강조해도 그냥 몇 명만 눈 질끈 감아주면 얼마든지 성적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닌가. 네. 정말 큰 불신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불신이 생겼다는 게 큰일 났어요. 정기랑 교수. 하여튼 이번 교육청 감사 결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놓은 고교 입시 관리인 거지요. 이것이 확인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교무부장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뒷북치는 교육청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공립학교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다 문제겠습니다만 특히 사립학교가 사각지대일 수 있고요. 내신 비리가 이게 지금 2014년 이후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기회를 철저한 어떤 그 계기를 점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아이고, 이거 긴 시간 6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김주아 앵커가 준비한 MBN 뉴스 8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